근데 괜찮게 말하는 데가 있어. 그냥 바로 그냥 하면 돼. 하나 더 해야 될까요? 그럼 그냥 마지막으로 할까? 이거 진짜 좋은데. 안녕하세요. 작업 책방씀의 7월 두 번째 책방 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7월에 작업 책방씀은 창비교육의 성장소설 시리즈 도서로 책상을 채우고 있는데요. 저는 최근에 이 시리즈인 줄은 모르고 이제 박서연 작가님의 고백루프라는 청소년 소설집을 재밌게 읽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종수가 이미 있던 시리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로 저희도 청소년 소설을 조금 찬찬히 읽어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작업책방 씀에 오시면 이 다양한 성장 소설 시리즈 안에 있는 명문장들을 문장 카드로 이렇게 만들어서 자유롭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했어요. 이 문장은 어떤 소설에 실린 걸까 찾아가면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직 7월이 남아있으니까 저희 씀에 오셔서 성장소설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지? 10대만 읽는 소설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면 더욱이 오셔서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소설마다 작가님들이 약간 미니 인터뷰처럼 답변을 써주신 게 있어서 이 책은 그런 의미로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작가님의 말을 좀 읽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처음으로 소개할 책은 가장 이 시리즈의 신간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세화 작가님의 너의 여름에 내가 닿을게 입니다. 근데 혜은은 만약 내 친구가 죽었어. 과거에, 그러니까 18에 지금 어른이 된 상태예요? 나는 어른이 됐어. 그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 친구를 구할 건가요? 이 대답에 아니라고 할 사람이 구할 수 있다면 혹은 구할 수 없어도 어쨌든 돌아가는 경험이 나한테 주어지면 되게 많이 애쓰겠죠.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그 친구가 누군가를 구하고 죽는 거였어. 그래서 내가 내 친구를 구하면 다른 사람은 구하지 못하는 설정값일 때 또 내 친구를 구하려고 노력할 것인지, 바로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소설. 어떨 것 같아 진짜? 근데 약간 이런 거잖아. 어쨌든 그게 나한테 주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이게 이 친구를, 지금 세상에 없는 내 친구를 구하러 갈 수 있는, 과거로 갈 수 있는 그 기회가 나한테 온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를 너무 계속 생각하면서 그 시간으로 거듭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도 해봤다가, 만약에 여러 번 기회가 있다면 저렇게도 해봤다가, 그래서 내가 내린 판단이 아마 내가 그 과거로 간 이유이지 않을까를 나중에 이젠 깨닫게 되면서 마음이 짠해지겠죠? 뭐 어떤 나는 선택을 그 하든. 친구랑 얘기를 진짜 많이 해보고 싶을 것 같아. 근데 그 친구는 봐봐. 근데 그 친구는 내가 어떤 사람을 구하고 죽을 거라는 걸 이제 모르잖아. 근데 뛰어드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도 못해. 얘기도 못해줘. 그럼. 그러니까 너무 타임슬립은 일단 이미, 심장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 맞네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구원서사가 단순히 내 친구만을 구하는 구원서사는 아니기 때문에 더 좀 다양한 폭넓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선제 맞아요.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선제를 막 구하기 위해서 소리가 좀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이제 레이어가 조금 더 층층이 쌓여있는 구원서사라서 선제를 기대했던 분들도 그 기대 이상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단순히 청소년이 주인공인 소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되게 더 좋았고, 그래서 나라면 어떨까? 그러니까 어른일 때 나라면 어떨까? 또 18일 때 나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권의 청소년 소설을 더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소설이죠? 바로 윤혜은의 우리들의 플레이리스트라는 책입니다. 이 소설은 이제 막 고등학교 2학년이 된 5명의 청소년들이 등장해요. 새 학기, 진로 계획서, 중간고사, 그리고 축제, 기말고사를 거쳐서 여름방학에 다다르기까지 1학기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친구들이 서로 다른 꿈과 우정을 좀 쌓아나가는 이야기입니다. 큰 줄거리로는 이렇고, 디테일하게는 이제 나래라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친구가 등장하는데, 고등학교 이제
2학년에 올라가면서 단짝이자 동경에 가까운 대상인 이나와 반이 떨어진 게 너무 아쉬워요. 근데 와중에 학교에서 진로계획서를 쓰라고 하는데 약간 고등학교 1학년 때와 달리 압박감도 느껴지고 주변에서는 좀 진지하게 이 시기를 임하는 친구들도 보이는 것 같은데 나만 너무 장래희망에 못 쓸지조차 막막한 너무 어린 아이인 것 같은 거죠. 불현듯 나래가 오랫동안 옆에서 내가 동경했던 그 친구 이나가 이제 실용음악 공부를 하면서 가수를 준비했던 그 친구를 보면서 나도 노래를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나를 따라서 보컬 학원에 들어갑니다. 뜻밖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는 그 과정도 있고, 그래서 이제야 좀 내 인생이 손에 잡히는구나, 나한테도 중심이라는 게 생기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고향감에 조금 이렇게 휩싸여 있고, 그래서 되게 상쾌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좀 인생이 약간 균열이 생기는. 네, 꿈을 키워나가다가도 다른 길로 우리가 갈라졌을 때 그때의 우정이 어떻게 유지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는 혼자서 오롯이 자기만의 길을 걸어나가야 하는 20대 후반의 아이들이 어떤 선택을 통해서 성장을 해나가는지, 그러니까 꿈과 나 사이의 관계를 계속해서 재설정해나가는 이야기를 제가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친구라는 존재가 주는 위안과 의미가 어떤 건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진로계획서에 그 꿈을 적은 사람도, 적은 아이도 고등학교가 끝나기 전에 그 꿈이 바뀔 수도 맞아. 있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꿈에 직업을 적는 아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나처럼 적었지만 내가 진짜 그거가 될 거라는 믿음이 없는 그렇지.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좀 다양한 거를 보여줘서 다양한 인물, 청소년들이 나와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뭔가 하고 싶었던 거는, 얘기는 꿈을 꾸는 것만큼 언니가 아까 말한 것처럼 꿈을 선택했다가도 이걸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10대 친구들한테도 충분히 있는 힘이라는 걸 좀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꿈을 결정하는 데에 더 많은 고민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꿈을 포기할 때에도 똑같은 크기의 고민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어린 친구들도 해낼 수 있다는 그 과정을 좀 여기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5명의 친구들이 저마다 다른 타임라인과 다른 속도로 꿈에 향해 다가가고 혹은 물러서기도 하는데, 그런 어떤 차이를 느껴보는 게 실제 청소년들한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누군가는 꿈을 포기하더라도 약간 포기했으면 그 이후의 시간도 다 포기처럼 느껴지잖아요. 나는 꿈을 포기한 사람이야. 뭔가 다시 시작하기에 약간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느껴질 수 있고,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포기 이후의 시간이 전부 포기가 아니라는 것, 그 과정이 마냥 슬프고 절망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새로운 문을 여는 시작점이 되어서 또 다른 실마리를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지금 10대에서 해보아도 좋겠다. 그런 여유로움이 부족한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소설을 좀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저희가 2주 동안 읽은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름 여행에 어울리는 책으로 가져왔어요. 정대건 작가의 나의 파란 나폴리입니다. 이거 도서전 영상에서도 구입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길게 소개하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제가 어쨌든 정대건 작가님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더 호감을 가지고 읽어서 저한테는 더 좋았거든요. 나폴리 오리엔탈 대학교라는 곳에서 한 작가 레지던스에 정대건 작가가 참여하게 되면서 나폴리에서 지내면서 쓴 책인데요. 작가님이 구지맨이었대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굳이 그걸 왜 해? 그러니까 굳이 그 술자리 왜 가? 갔다 오면은 또 피곤하고. 자기는 피곤한데 굳이 뭐 서서 그 공연을 왜 봐? 피곤한데. 그래서 굳이 왜 해? 하는 구지맨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맞닥뜨리게 된 거죠. 너는 왜 굳이 나폴리에 왔니? 그니까. 그 물어보려고 했어, 나도. 그래서 굳이 그거를 이제 찾아가는 좀 과정인데 사실 여행 에세이에서 나를 찾는 거 이제 조금 클리셰잖아. 너무 의도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를 찾으러 가는 거 되게 의도가 있는 거니까. 맞아. 그리고 되게 의미 과잉이고. 근데 그런 게 없어서
더 편안하게 저는 읽혔거든요. 이분의 연대기를 보면은 좀 직업의 연대기. 네. 처음에는 래퍼셨다가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서 영화 감독이 됐고 영화도 만드셨고 네, 10년 동안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소설가로 전향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본인을 한 분야에 정착하지 못하는 역마살, 그러니까 직업의 역마살이 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리고 좀 여러 커리어를 전전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쌓이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좀 고민이 많으셨었는데 그거에 대한 좀 대답도 좀 찾은 것 같았어요. 이 나폴리에서. 제가 도서전에서 작가님한테 사인 받으면서 물어봤거든요. 이제 영화는 아예 안 하세요? 이렇게 바보 같은 질문을 했는데 저 또한 이 책을 읽으면서 대답을 들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본인이 I'm not a catting guy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앞에서 리드하는 성격이 아닌데 영화가 좋아서 그러니까 영화의 그 이야기가 너무 좋아서 영화를 하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가 좋았던 사람인데 그 연출자, 그러니까 감독에 필요한 그 리더십 같은 건 없는 사람이었던 거야. 근데 그걸 모르고 일단 영화가 좋으니까 영화 감독을 했던 건데 그게 아니었구나를 좀 짧은 영어 단어로 얘기하다 보면 더 분명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나는 캡틴 가이가 아니었지. 그래서 그걸 이제 좀 알아가기도 하고 하지만 작가가 이야기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장르가 뭐 랩도 자신의 이야기를 랩으로 푸는 거잖아요. 랩에서 영화 감독에서 소설가로 바뀐 것뿐이지 이분이 이야기를 포기한 것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야기를 그만둔 건 아니구나라는 거를 책을 읽으면서 저도 알게 됐고 작가님도 그걸 깨달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막 나한테 주입시키는 그런 의미 전달이 아니라 작가도 독자도 천천히 이 여정을 통해서 알아가는 게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제가 읽은 책은 소설 앤솔러지 음악 소설집입니다. 아시겠지만 프란츠 출판사가 만들었고 김애란, 김현수, 윤성희, 은희경, 편혜영 작가님이 함께 쓴 소설입니다. 다 읽고 나니까 그 말도 못하게 5편이 다 좋았어요. 일단 너무 좋았는데 이게 제목이 간결하잖아요. 음악 소설집 이렇게. 그래서 공통의 소재가 음악이라는 공통의 소재가 되게 명확하게 드러난 덕분인지 이 소설 각각의 소설마다 음악이 언제 등장할까? 이 작가님의 소설에는 음악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등장할까? 그런 거에 되게 집중하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의 집중이 어떤 소설의 자연스러운 감상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설 하나하나를 이렇게 꼼꼼하게 내가 읽은 적이 있나 단편을 이런 오랜만에 그런 감상의 느낌을 전해줘서 되게 좋았어요. 무언가에 그렇게 몰입하는 느낌을 좀 오랜만에 받은 것 같아서 이걸 다 읽고 나면 5편의 소설마다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앤솔로지 그리고 단편 소설이라는 구성의 매력이 되게 잘 드러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엄청난 작가님들이 모은 이 5편의 소설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었어요. 저는 윤성희, 편혜영 작가님이 쓰신 작품은 현재 시점의 주인공의 물리적인 이동이 분명해. 이들이 어디론가 이동해. 그리고 김애란, 김현수, 은희경 작가님의 이야기는 현재 시점에서 주인공의 이동이 그냥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그게 저는 되게 명확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저는 후자에 움직이지 않는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가만히 앉아있다는 말이야? 네. 정말로 일단 설명을 잠깐 드릴 거예요. 일단 눈에 보이는 상황이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내가 어딘가 달라졌다고 느끼는 그 나 혼자만 알 수 있는 나의 변화된 지점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내 상황은 똑같아. 근데 내 안에서 어떤 미묘한 변화와 어떤 다른 식의 작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거를 너무 잘 표현한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주인공의 물리적인 움직임은 없는데 소설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느껴져서 이 소설들이 좋았는데 대표적으로 김애란 작가님의 안녕이라 그랬어는 일단 어른의 사랑을 감상할 수 있어서 좋은 소설이었는데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홀로 막막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40대 여성의 주인공이 그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목적 없이 화상 영어 수업을 들어요.
그걸 들으면서 현실로의 복귀를 약간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외국어 수업을 들으면서. 그래서 소설에서는 사실 그냥 계속 화상 영어를 듣는 여자만 나와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화면 너머의 외국인 선생님과. 근데 여기에서 이제 김혜란 작가님이 그 낯선 누군가와 시선을 맞추고 대화를 나누는 그 긴장감이 어떤 성애적인 감정이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식으로 묘사한 부분에서 막 무릎을 탁 치기도 하고, 이 선생님과의 대화에서 이 화자가 가장 마지막으로 연애한 애인과의 이별을 상상해요. 그것을 달리 생각해보는, 그때 이별이 나한테 무엇을 남겼는지, 그때 이제 음악이 등장하는 거기도 한데, 뭔가 이런 사랑이라고 하니까 그럼 로맨스인가? 그럼 멜로인가? 이별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데, 뭔가 어떤 장르적인 이름을 붙이면서 이 소설을 설명하기보다, 그러니까 내가 미디어나 이런 데서 보지 못한,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뭔가 진짜 사랑, 뭔가 이런 이별을 김혜란 작가님의 언어와 사유 그리고 음악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본 게 너무 신선하고 재밌었고 되게 또 낭만적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김혜란 작가님 소설을 신작을 되게 오랜만에 읽은 셈인데 그 기쁨도 좀 크긴 했던 것 같아요. 하나 더 말해도 될까요? 그럼 그냥 마지막으로 넘어가? 이거 진짜 좋은데. 20년 이상 소설 써온 작가님들을 한 자리에 모아두는 게 쉽지 않은데, 그게 또 되게 의외의 음악이라는 키워드로 만나는 게 너무 좋은 한 권이었습니다. 추천드려요. 아주 깔끔하고. 그래, 너무 이거 무조건 올해의 책이야. 진짜? 그렇습니다. 유희선 작가님의 인생은 예측 불허입니다. 인생은 예측 불허. 일단 제목 너무 끌렸고요. 네. 너무 만말. 그리고 내용이 아예 예상 못한 내용이었어요. 나는 이게 노점 이야기라고 돼 있길래 노점상 다니면서 맛집에 대해서 맛집 기행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본인이 노점을 운영했던 운영기거든요. 이분은 원래 길거리 시민들이랑 함께하는 사회단체 활동가로 활동을 했는데요. 그 안에서도 노점단체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노점단체가 있는 것도 사실 처음 알았는데 그냥 진짜 그런 시민단체처럼 노점 상인들 보호 권리 좀 보호하기 위한 그렇게 한 이제 가입해서 활동하는 단체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단체에는 활동가가 같이 이제 하기도 하니까요.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그 당사자성이라는 게 사실 있잖아요. 활동가들도 고민하는 게 제일 지점 항상. 장애인 활동가일 때 장애인 당사자인 경우 그 말의 힘이 더 커지고, 그래서 노점 단체에서 일하면서 내가 노점 상인이 아닌 것,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닌 것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거죠. 그럼 해보면 되잖아 해서 이제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걸 한다고 했을 때 그 노점단체 활동가분들 중에 노점을 시작했다가 망한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근데 나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이걸 성공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잉어빵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떡볶이, 그 다음에는 이제 핸드폰 케이스로 이게 품목을 바꿔가면서 계절에 맞춰서 계절에 맞춰서 했는데 결국 1년 만에 이제 문을 닫으면서 끝이 납니다. 그 과정이 담겨 있는데요. 노점이라는 그 세상을 알 수 있는 너무 유일무이한 특별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가서 떡볶이 사 먹는 그 노점상 아주머니랑 대화를 뭐 얼마나 길게 할 수 있을 것이며 한들 그런 대화가 나오겠냐고. 그런 걸 내가 이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며. 근데 이런 책이 나왔다는 게 전 너무 고무대였고 너무 재밌었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최근에 활동한 경험은 아니고 12년이었어서 10년은 더 된 이야기이긴 한데 노점을 운영하면서 가장 자주 싸워야 했던 것은 단속이었어요. 노점을 단속하는 신규 노점에 대한 단속이 좀 엄격했던 건데 이미 있고 자리를 잡은 노점들까지 다 막 철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생활 이미 터전이 돼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그것들은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또 디자인 박스로 만들어서 전기 공급이나 그러니까 좀 리뉴얼을 해주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작가님처럼 새로 뛰어든
새로 신규 노점을 거기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이 너무 심한 거예요? 완전.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자체 내에서는 이게 자꾸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맨날 와가지고 철거 스티커 붙이고 막 밤에 그걸 가져가기도 해. 그래서 사유재산인데. 네, 그렇죠. 그래서 가장 난제는 여기를 내가 지켜야 하는 거. 몸과 몸으로 정말 부딪히는 일이구나. 이 생존이, 길거리에서의 생존은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고, 그 품목이 계속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붕어빵에서 떡볶이, 핸드폰 케이스. 그래서 그 품목들마다 그 준비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붕어빵은 어디서 그 붕어빵 기계를 사오고, 뭐 반죽은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시작과 끝. 그러니까 하루 장사에 문을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사를 접고 청소를 하고, 전기가 없는 노점은 전기 없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뭐 수도가 없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하는지, 그런 과정도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떡볶이 차일 경우에는 물이 정말 많이 필요하잖아요. 맞아. 떡볶이만 하는 게 아니라 순대, 오뎅, 튀김도 거기서 다 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처음 알게 돼서 새로운 문이 열린 기분이었어요. 네. 단순히 이제 먹을 걸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노점이라는 새로운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서 사람들이 보는 기분? 제가 읽은 책은 브래디 미카코의 꽃을 위한 미래는 없다입니다. 이 책은 이제 일본에서도 되게 가난한 청년으로 자랐던 미카코가 영국으로 건너가서 또 빈민가에서 되게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삶의 낱낱이 담겨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썼던 블로그에 기록한 나의 일상을 일본 출판사 공모전에 수상을 하면서 책으로 나온 에세이인데요. 근데 그때 이 그녀의 나이가 40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첫 책을 냈을 때 시점이 되게 사실 젊다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뭐랄까 되게 젊은 청년이 쓴 에세이 같았어요. 저는 제가 읽은 책의 작가의 첫 책이라 그래서 되게 젊은 시절에 그리겠거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서사가 좀 있었고, 책에는 뭔가 표사에도 있지만 미래는 없어,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무드의 삶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근데 왠지 모르게 재미있게 하지만 은근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바이브가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런 태도에서 오는 위안과 뭔가 통쾌함 같은 것이 있었고, 이 책의 제목이 이제 꽃을 위한 미래는 없다인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이 미카코가 일본에서 이제 영국으로 떠날 때 큰 결정을 했을 때 아버지가 편지를 썼대요. 근데 그 편지에 아버지가 어떤 시를 인용했는데 그 시가 꽃의 생명은 짧고 괴로운 일들은 너무 많았다, 이건데 딸이 이거 보고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내가 이제 엄청난 결정을 하고 새 출발을 하는데 이런 응원도 아닌 이런 좀 불운한 메시지를 아빠가 준 게 그 당시로는 이해가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이야말로 내가 삶을, 이 지일이 멸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보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겠다. 이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삶보다는, 그렇지, 뭔가 좋았던 시절은 언제나 부족하고 하지만 내가 겪어야 할 시간은 정말 많이 남은 이 삶을 이럴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가는 것과 아닌 것은 다르니까요. 그래서 미카코가 좀 재해석한 제목이에요. 아버지의 시를, 이 꽃을 위한 미래는 없다는. 읽으면서 왜 2005년도에 쓴 글이 지금 개정판이 되어 나와 있을까 이해하게 됐어요. 예전과 달리 지금은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단지 다른 나라의 이야기로만 읽히지 않고 서로 사는 사회나 문화가 달라도 이런 지구 시민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미 2005년에 이 미카코는 빈부격차나 세대 갈등, 그리고 차별과 혐오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내 일상을 봤던 거야. 그런 얘기를 하려고 글을 쓴 건 아닌데 그냥 그녀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는 내 일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라가 쌓여서 블로그에 글을 쓴 것도 맞는데 그런 것들이 마침 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았으면 하는 목소리이기도 했다는 판단으로 책이 나온 거겠죠. 삶에 뭔가 계속 부딪히지만 쓰러지지는 않으면서 쓰는 글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보게 되었고, 오랜만에 외국 작가의 에세이를 가까운 느낌으로 읽어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7월 전시가 마무리되면 8월에 새로운 작가님을 모시고 하는 또 재미있고 좀 신나는 전시가 또 예정돼 있습니다. 그것도 차차 예고해 드릴 테니까요. 여름이 남아있는 동안 씀에 자주 놀러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